기술은 멈추지 않고 진화합니다. AI는 이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혁신의 엔진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가능성의 지평을 무한대로 넓히는 인공지능. 우리의 미래는 AI와 함께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진화의 그림자 속에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AI 산업 시스템은 이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입니다. 모델 탈취, 데이터 위변조는 기본입니다. 자율주행차 해킹처럼 가상의 위협이 물리적인 위험으로 직결되는 시대. 보이지 않는 취약점 하나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기술 혁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벽이 아닙니다. AI 혁신의 잠재력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지키던 정보 보안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AI 기술, 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물리적인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장 견고한 보안만이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 당신의 통찰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AI 초연결 시대, 산업 전반의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을 2025 AI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컨퍼런스 사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소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 AI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ICT 산업계의 최신 보안 이슈와 전망을 공유하고 또 AI 기반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정보 보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 강연, 또 4개의 세션, 연계 행사와 경품 추첨의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자리를 더욱 더 빛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김진수 수석 부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회장님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오늘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면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조영철 회장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조영철입니다. 먼저 2025년 AI 시큐리티 그리고 프라이버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AI 시대로 나아가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미나이 생성형 모델을 더 추가로 해서 유료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 쓰시죠? 네.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 우리가 한 2, 3년 전에는 듣지도 못한 그다음에 또 에이전틱 AI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경쟁력에도 핵심 요소가 되었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산업 운영 방식에도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는 산업 혁신의 중요 인프라이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한 전반적인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님께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죠. 거기서 손정희 회장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외쳤습니다. ASI,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초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과연 초인공지능이 일반 인공지능을 넘어서 새롭게 정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일반 인공지능, 사람의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정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뿐더러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I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험과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해킹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해킹의 그런 공격 양상도 점차로 AI를 띄고 있고, AI 자체가 해킹 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람이 했던 것들이 AI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그런 수비와 또 공격들이 모두 AI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기반 생태계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문적인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강사님들께서 미래의 보안 패러다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유념해 주시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서 현장 질문 등록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설문지 뒷면을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현장 질문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질문 중에서 우수 질문을 선정해서 록시땅 핸드크림을 또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네, 촉촉한 핸드크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조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교수시자 바른 ICT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김범수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AI 시대 한국 프라이버시 보호 및 보안 생태계의 과제와 제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김범수 교수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바른 ICT 연구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른 ICT 연구소에서는 정보 보호 활동, 정보 격차 활동, 그다음에 AI 거버넌스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AI Security and Privacy Conference 키시아에서 주최한 AI Security and Privacy Conference에서 저는 정보 보호 또 개인정보 보호 분야 생태계에 관련된 제도, 절차, 기획, 관리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은 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국민의 관심이 많아졌고, 또 그거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바빠졌고, 또 우리 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응, 점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느라 무척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유출 사고 유형을 보면 작년 24년에 매
거의 한 건씩 발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1000건 이상 사고가 보고돼서 하루에 2건, 3건 이상 사고가 났고 또 그 부분의 대부분이 정보통신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해킹 사고를 보면 업무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사고도 꽤 많았었고요. 그렇지만 해킹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주요 공격의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AI 기반에 대한 공격 증가율이 다른 공격이나 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그전부터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랜섬웨어 공격, 피싱 공격, 또 내부자의 위협에 의한 공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협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 관제, 레드팀 운영 등등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일까요? 정보보호협회나 산업의 이슈이지 산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 그동안에 정보보호 기업들이 얼마나 국민들이 정보보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보면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지 않는가, 이런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오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바뀐 게 뭘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있을 여러 가지 발표에서도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 공급망에서 위협, 피지컬 AI에 대해서 위협, 또 개인정보 보호 법 제도 관련된 위협 등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AI 시대에 들어오면 과거 AI가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을 하는 단순한 도구에서 지금 에이전틱 AI를 보면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보안 효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해커나 공격자들 보면 에이전틱 AI를 더 잘 활용해서 많은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AI 툴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AI 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학교 수업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논문들, 정보보호 관련된 수식으로 된 논문들을 보면 과거에는 학생들이 따라오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그 분야를 설명해주고 다시 이해를 해서 또 더 깊이 있는 연구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학습이나 보안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떨까요? 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위험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관리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한 거, 과거에는 피해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점진적이고 시차를 가지고 했다면 현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내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의 주요 이슈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의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 미디어에서 보고한 것들, 정부 자료, 또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살펴봤습니다.
프라이버시 정보보호 생태계 주요 이슈. 대형 유출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 규제가 불분별화되어 있다. 데이터 흐름은도 새로 제한적이어서 고려해야 된다. 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크다. 또 정보보호 기업과 산업의 규모. 지난 20여 년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보보호,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은 20여 년 전에 보면 해외 수출도 다른 IT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 분야였고, 또 미국 회사들도 그때는 보안 회사들도 상당히 작았던 것 같은데 20년이 지난, 25년 지난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보안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기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정부가 밸류업이라는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정보보호 기업들은 과연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내 회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회사가 가치 인정을 받아야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과 관리가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보호 기업에 대한 인식, 규모,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형 유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년 사고 피해 이걸 비교봤더니 미국이 피해는 더 많더라고요. 사건별. 그 이유는 보면 아직도 랜섬웨어 공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 등등을 통해서 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 우리나라 산업에서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등이 밀접하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 라는 게 저희 분석이고요. 또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이 유출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공공재다, 이미 공개된 정보다 라고 하는 비판적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고 이후에도 사과나 포렌식이나 처벌 어떤 것들이 되나 이런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의 AI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보호 두 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를 해야 AI가 활성화된다. 그놈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AI가 안 돼. 라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완화보다는 정밀한 설계 등으로 통해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또 AI 혁신이 방해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 흐름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지 않은가. 손정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AGI, ASI를 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맞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한국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 활용을 통한 AI 산업의 발전, AI 서비스의 기획,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 규모별로 정보보호 예산, 또 전문 인력 격차가 매우 큽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솔루션 관련된 지원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년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또 정보보호 생태계를 어렵게 만드는 국가 안전망 확산에 국가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여기 보면 국가가 수준에서 해킹 예방을 하고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해킹 예방과 대응력 강화의 목표를 가지고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공공금융통신 1,600여 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시기적절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점검을 하다 보면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들 공급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모의 훈련, 사전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예방을 할 수 없고요. 예방하는 비용은 사고 이후에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고 복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혁신 지원 정책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장 직속으로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또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건 금융위에서 과거부터 해왔던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인데요. 이거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도입을 해서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그 골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조심스럽게 절차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많이 높아질 것 같고요. 저희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생태계 개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보호 R&D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금년, 작년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사고 대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왜 사고 났지? 경쟁사가 왜 났어? 거기는 어떤 걸 안 했어? 뭐를 해서 저기는 괜찮아? 거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거를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정보보호 산업협회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은 이러한 노력이 정부와 협력해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큰 차이점은 정부 주도 또 정부 협력에 의한 산업 개발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은 그런 우산이 없는데, 정부의 우산이 없는데, 정부의 협력자가 아닌데, 정부는 미국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을 협력해주고 지원해주는 기능이 지자체 외에는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정부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보호협회 회원들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통합 거버넌스, 경영진의 관심, 인재, 그다음에 정보보호가 비용이 아니라 신뢰이고 브랜드 경쟁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금년부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내년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정보보호 R&D 강화,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R&D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보보호 그럼 앞으로 퀀텀 컴퓨팅이 오니까 퀀텀 컴퓨팅에 대한 보완을 해야지 뿐만 아니라 미래 시대가, 우주 시대가 열리니까 우주 보완을 해야지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피지컬 AI, 젠 AI, 생성형 AI 시대 등등에 관련된 새로운 혁신에 맞는 R&D, 앞으로 올 수 있는 현재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런 R&D가 사전 예방 및 회복력 중심의 정보보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Privacy by Design 채택 및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여 년에 비해서 Privacy by Design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 보안 솔루션들도 Privacy by Design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0년 전후에 앤 커버키안하고 이렇게 Privacy by Design 7대 원칙에 대해서 논의할 때 사전 Privacy by Design의 기본 원칙은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프라이버시 설정이 기본적으로 기업 IT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 계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검토해서 해야 된다.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하고 우리나라 환경에서 조금 다른 적용 안 되는 원칙이 있는데요. Privacy by Design이 제로섬이다. 제로섬이 아니라 포지티브 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정보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팀과 조직이 사내에 나눠져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안 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컨퍼런스 주제는 AI 시대의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입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정보 보호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되는 분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안할 때 로그를 다 남겨라. 누가 사용했는지 기록해라. 프라이버시 입장에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충되는 분야가 있지만 목표에 따라서 왜 보안 쪽에서 이거를 요구했고 왜 프라이버시 쪽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고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 맞는 보안 위주 또는 개인정보 보호 위주의 상황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조건적인 보안 원칙이나 개인정보 원칙의 보호보다는 합리적인 상황에 근거한 데이터에 근거한 보안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생애 주기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사람 중심의 정보 보호 활동 이런 기본적인 Privacy by Design 원칙에 의한 정보 보호 제품,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제품,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 앞으로 우리 생태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에서는 정보보호 기술뿐 아니라 제도, 기획,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통합 거버넌스, 제도 정책, 또 위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마련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20여 년 전 기술 중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관리가 뭐 필요해? 제도가 뭐 필요해? 저런 추상적인 얘기는 왜 하지? 라고 질문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이 크고 산업이 크면 성장하고 정보보호 관련된 이슈들이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기획과 관리, 정책이 투반되지 않는 기술 기반의, 기술 제품 중심의, 서비스 중심의 보안은 그 한계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산업이 활성화되고 한 단계 성장하는 데는 이러한 제도에 기반한, 거버넌스 기반한 기획과 관리가 기술과 서비스, 제품을 보완할 때
그 가치가 더 크게 인식될 것 같습니다. 경영진의 관심과 역할,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얘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경영진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경영진이 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이것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위협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보안 관련 규정이 이거가 있으니까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라는 형태의 협박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런 협박의 시효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들이 협박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셨고요. 그 덕분에 많은 기업들이 좀 더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회사에서는 드디어 프라이버시나 AI 보안 위협이 기존의 재무 위협, 법률 위협과 비슷한 수준에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서 인재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인재 양성에 대한 제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정보보호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재 양성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있으니까 인재 양성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같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보 보호를 통한 신뢰, 브랜드 경쟁력 확보입니다. AI 개발을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보호 못해 라고 하는 시각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접근에 의해서 두 개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신뢰받는 AI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같이 가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안이 없이 AI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고요. 실제로 기업들 활동을 보면 AI도 잘 하면서 정보 보호도 같이 하는 두 개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두 개 다 못하는 기업도 있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절대 제로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는 앞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고 기업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AI 시대의 경쟁을 어떻게 쌓아요? 정보 보호를 잘해서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잘해서요.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정보 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PR을 하실 때 그리고 그 제품을 사주시고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실 때 그 회사가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에는 이런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봐서도 그 기업들이 정보보호 예산 투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광고 마케팅 할 때도 우리 회사는 고객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그래서 보호가 비용이 아니고 실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정보보호 기업은 일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에 대한 옷을 한번 새롭게 제대로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난 것은 회사들이 보안이 없어서 벌거벗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옷이 있는데 옷이 작거나 한겨울에 지금 춥게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 R&D 하자는 거는 다음 올 계절에 올 옷을 지금 준비해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맞추는 것처럼 기업의 보호 수준을, 적절한 보호 수준을 찾아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정보보호 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범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생태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또 공유해 주셨습니다. 혁신에 맞는 R&D,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안, 그리고 사람 중심의 보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만희 교수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생성형 AI 시대의 공급망 보안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우수 질문을 이제 받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남대학교 이만희 교수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대전에서 출발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용하게 이렇게 집중하고 계실 줄 몰랐네요.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생성형 AI 시대의 공급망 보안 리스크입니다. 키샤에서 여기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제가 공급망 보안 연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 AI와 공급망 보안을 해서 발표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 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AI가 그냥 AI가 아니고 생성형 AI와 공급망 보안의 리스크. 네 여기 아마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 이런 자료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런 주제로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조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 명령을 받고 제가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서 스스로 만드는 자료임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오셨는데 지금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생성형 AI가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보안 리스크가 있을 거냐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전반적인 보안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생성형 AI를 쓸 때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가 요거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급망 보안이라는 게 생소하시는 분이 있으실 테니까 먼저 전통적인 공급망 보안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공급망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먼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제품의 생성, 개발, 배포, 생산 및 유통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를 뜻하고요.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개발자부터 시작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좌측에 개발자, 남녀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개발을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중간에 빌드 단계를 거칩니다. 빌드는 중간에 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 아티팩트와 함께 명령줄 인자나 설정 파일 같은 여러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 아티팩트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또 아티팩트도 중간에 있죠. 아티팩트란 소프트웨어 입력이나 출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트 집합, 그래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 실행 코드 이런 걸 뜻합니다. 결국은 빌드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아래쪽에 보면 외부 의존성,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미리 사놓은 코드나 아니면 오픈 소스 같은 걸 이용해서 개발자가 만든 소스 코드와 섞어서 변환을 해서 빌드라는 단계를 거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리포지토리라는 곳으로 올려놓고 다운받으면 운영자가 설치하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망입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위협, 또 공급망 보안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공급망 보안의 위험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점, 두 번째 공격 코드입니다. 첫 번째 취약점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vulnerability인데요.
소프트웨어나 그 의존성의 설계 또는 구현에서 비롯된 의도치 않은 결함을 뜻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은 하는데 공격하기 좋은 코드라는 뜻이죠. 취약하다라는 뜻은 뭐뭐 약하다는 뜻이고, 나는 감기에 추위에 약해 하면 추위를 겪으면 감기 잘 걸리듯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취약해라고 하면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이 금방 돼서 악성 코드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가 배포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의존성으로 인해 누적됩니다. 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데, 의존성이란 뭐냐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외부 라이브러리를 의존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존성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취약점이 악용당하면 소프트웨어가 악성 코드로 변조됩니다. 얘가 log4shell 취약점으로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해서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혹시 지난주 말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취약점 사건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까 질문 잘하시는 분한테 뭐 주신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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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중간에 손 드신, 네. 쿠팡. 쿠팡은 한 2, 3주 됐고요. 네, 여기 앞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React to Shell이라는 취약점이 지난주 말에 발견이 됐는데 CVSS 점수 10점 만점. 10점 만점이라는 뜻은 진짜 위험하다는 뜻인데, 지금 전 세계 뉴스를 보면 log4shell 이후에 4년 만에 역대급 취약점이 발견됐다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고, 전 세계 정부가 난리가 났고, 우리나라로 난리가 났고 막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오신 기업분들 그게 뭐지 하고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오늘 돌아가셔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log4shell 또 react to shell 등등등 취약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 삽입 공격은 또 어떻게 되냐면 소프트웨어가 전달되기 전에 미리 악의적으로 변조하는 겁니다. 2020년에 솔라윈즈라는 해킹 사건이 있는데, 공격자는 핵심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 트로이 목마를 심어서 수천 개 기업과 미국 정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솔라윈즈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망하지는 않았고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저 공격 한 번으로. 여러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지금 쿠팡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딱 당하면 회사가 망하거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겁 좀 드리고, 네. 네. 취약점 설명드리면 아까 의존성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 이상 그림 있죠. 이제 그 그림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OSS,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오픈 소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한 7, 80%를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오픈 소스는 또 다른 오픈 소스를 의존합니다. 오른쪽 그 그림 바로 그 그림입니다. 저 얘 보면 Fire 0.5.1이라는 오픈 소스인데요. 걔가 의존하는 다른 오픈 소스가 683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하나 더 해볼까요? 평균적으로 오픈 소스는 몇 개 정도의 오픈 소스를 의존할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본 적 있는 식품 같은데요? 그죠? 네. 평균 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약점, 이 많은 거에서 취약점 발견한다는 것이, 관리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의존성 추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추적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SBOM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이 소프트웨어에서 뭘 썼는지를 꼭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SBOM은 취약점 관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에 모두 유용합니다. 자, 악성 코드 삽입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 만들 때 악성 코드 업로드하면서 생길 수 있고요. 소스 코드 관리 시스템을 해킹할 수도 있고, 빌드 시스템을 해킹해서 악성 코드 넣을 수 있고요. 외부 의존성 라이브러리 악성 코드 삽입할 수 있고요. 리포저트리 다운받는 중에 해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치 운영하면서 엉뚱한 소프트웨어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은 악성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I 코딩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생성형 AI. 자,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95%의 개발자가 새로운 코드 개발에 생성형 AI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99%가 쓰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 파이썬 컨트리뷰션, 이게 뭐냐면은 오픈 소스에서 파이썬 컨트리뷰션 하는 코드를 자세히 봤어요. 미국에서 나온 파이썬 컨트리뷰션의 30%가 AI가 생성한 코드입니다. 오픈 소스에서.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조사한 건데요. 포춘 500개 기업 중 85%가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쓰고 있대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존에서 분석한 건데, 아마존 Q라고 아마존 환경에 적합한 생성형 AI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쓰니까 생산성이 80% 향상되었고 매년 4,600년을 세이브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이 맨퍼이어죠. 1년 동안 일하는 거를 1년으로 보면 4,600년, 4,600명 일자리를 뺏은 거죠. 4,600명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거의 4천억 원 절약. 이게 매년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뭘 쓸까라고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은 커서입니다. 우리 회사는 커서 안 쓰는데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커서에서 나온 홍보는 아니고요. 그냥 커서가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원래는 코파일럿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가 점점 내려와서 지금 커서를 많이 쓰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커서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도 있었는데 이제 에이전틱 AI가 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뭐냐? 사전에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기존 인공지능과 달리 독립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AI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수신하거나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 작업 전략을 동적으로 수정하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 비 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이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사람도 이해하고 날씨도 가져오고 지도도 가져오고 이제 브레인에 돌려가지고 결국은 살펴보니까 오늘 아니고 내일 비 오니까 내일 우산 줄게 라는 이렇게 태스크를 목적 오리엔티드해서 스스로 개발하는, 스스로 하는 에이전틱 AI를 하죠. 근데 이 에이전틱 AI가 지금 코딩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코딩 작업의 많은 부분을 위임하는 자율적 개발 방식입니다. AI에게 이런 코드를 짜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기능을 하는 짜줘 이런 게 아니고 야, 이 코드에서 필요한 거 있는데 너 알아서 개발해봐. 그럼 알아서 다 개발한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개발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편집, 명령 실행, 웹 검색 등 여러 개발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고요. 최소한의 인간 개입으로 복잡한 프로그래밍 과제를 계획, 생성, 테스트하고 수정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AI 코딩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상황까지 한 다음에 제가 생각해낸 생성형 AI 시대 공급망 보안 리스크 한번 같이 보시죠. 요약하면 요겁니다. 그림을 아까 보셨던 그 그림에 제가 AI로 바꿔놨어요. 물론 지금 AI 개발자가 다 바뀐 건 아니고 일부 AI를 쓰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취약한 코드 생성, 악성 코드 생성, 라이선스 문제, 그 다음에 문제 라이브러리 의존, 미존재 라이브러리 의존 5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LLM의 취약점 존재 코드 생성 문제점입니다. 일단 LLM은 기능적 정확성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대규모 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죠. 이 코드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 보면 오래된 보안 패턴이나 취약한 코드도 학습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말로 얘기를 설명합니다. 무슨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 안에 취약점이 있는 코드가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는 중요한 입력, 유효성 검사, 접근 통제 로직을 누락하거나 잘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 취약점을 가진 불완전한 코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코드 만들어진다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거 이제 프로그램 AI라는 녀석 비싸더라고요. 액티베이션 하는데 7불, 한 달에 50불, 그래서 60불 가량 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썼어요. 스트링 카피하는 코드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었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박스가 뭐냐면 strcpy. 이게 무슨 코드냐면 이게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C 코드의 원래 코드인데요. 스트링 카피는 from을 받아서 to로 카피하는 코드인데요. from에서 to씩 한 바이트씩 바꿉니다. 언제까지 하냐? 널 캐릭터 만날 때까지, 문장이 끝날 때까지 카피하는 코드인데 이게 수십 년간 너무너무 잘 써온 코드였습니다. 몇십 년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가 매우 위험한 코드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문자의 끝인 널 캐릭터가 나타나기까지 계속 스택에 저장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소스가 너무 크면, 이게 from이 너무 크면 to에 덮어 써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그래서 지금 코드는 strcpy를 쓰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했거든요. 이거 만들기 전에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도 만들어져 있던 이거를 strcpy를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AI 코딩을 믿고 그냥 쓰면은 어마어마하게 취약점 있는 코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가 좀 똑똑한가 해서 명령을 줘봤어요. 야, 좀 안전하게 만들어 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코드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 보면은 strncpy 이게 길이를 확정하고 카피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주면 안전하게 개발되기도 합니다. 그냥 넣으면 취약하고 프롬프트를 잘 주면 안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PHP 프로그램을 짜는데 아이디 패스워드 받아서 DB 접근하는 거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잘 보이시지 않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셀렉트 SQL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에서 가져오는데 아이디에 가져온 거는 이어붙이고 그다음 패스워드 가져오면 이렇게 붙여서 SQL 문장을 만들어 봐. 이런 코드입니다. 이거 무슨 취약점이죠? SQL 인젝션 공격에 치명적으로 취약한 코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이디에 OR1은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Select from user where id는 OR ID 1은 1.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 문장의 진위와 무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정말 치명적인 코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오아스프 탑10에서 항상 1등하는 초고도 취약점인데 이거를 며칠 전에 해도 이 코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그냥 만들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혹시 잘 설명하면 되나 하고 좀 안전하게 만들어봐 했더니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코딩은 그냥 시키면 취약하고 잘 시키면 좀 안전하게 나온다. 요거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포이즈닝 문제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에 몰래 섞습니다. 정상 코드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백도어를 삽입할 수 있고요. 의도적으로 잘못된 보안 패턴을 정답처럼 라벨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네릭 모델 말고 SLLM을 위해서 되게 작은 모델을 만들거든요. 전체 모델에서 작은 모델을 만들 때 이런 악성 코드를 넣은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거 배포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무슨 기능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줘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가끔씩 악성 코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요 연구가 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AI 모델에 악성 코드를 넣고 얘를 다운받은 다음에 얘를 여러분이 회사에 다운받아서 회사 코드에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제품에 생성형 AI를 들어간 제품에 악성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라이선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 정확성을 두고 AI 생성형 AI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정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가져와서 교육을 시켰죠. 이 코드 중에 라이선스 문제가 있는 코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카피라이트 문제가. 그래서 GPL이나 MIT나 아파치 2 2.0 같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 코드의 구조나 내용을 그대로 생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발자가 무슨 기능하는 코드를 생성해줘 하고 만들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생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라이선스 문제가 있는 코드일 수 있죠. 자, 이 오픈소스 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스니펫이신데요. 스니펫은 코드 조각입니다. 코드 조각, 아주 작은 조각. 그 조각의 88%가 OS 오픈소스의 스니펫을 사용 중이고요. 그리고 발견 스니펫 중 25%가 카피 레프트. 카피 레프트는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지만 카피 레프트는 뭐냐면 누구나 프로그램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하고 막 팔아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재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카피 레프트 라이선스를 유지해야 하고 파생물에도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 코드에 카피 레프트 코드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다 공개해야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 레프트 코드가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드실 때 카피 레프트 코드가 없는 코드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라이브러리 의존성 문제인데요. 이게 문제 들어가서 그런데 기능적 취약점을 중점을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학습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코드를 이용했죠. 근데 나중에 라이브러리 취약점 발견이 되면 이 코드가 그대로 이렇게 문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죠. 뭘 해봤냐? 외부 API 서버에서 특정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썬 코드 짜봐. 그랬더니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짜고 requirements라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라이브러리, 의존 라이브러리를 명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플래스크 1.1.2를 의존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코드가 짠 거예요. 생성형 AI가. 자, 플래스크 1.2.2를 찾아보니까 엄청난 취약점이 있는 코드입니다.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AI가 제시한 리퀘어먼트 내에 플래스크 1.1.2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레이닝된 LLM은 과거 문제에 라이브러리 문제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거 말씀드릴게요. 미존재 라이브러리 의존 코드 생성 문제. 요건 할루시네이션은 잘 들어서 아시겠죠?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허위 문장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거죠. 자, 실제 인물이 하지 않는 사건을 사실처럼 서술하고 틀린 수학 계산하고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게 뭐냐? 없는 API, 없는 함수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거 시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뭘 줬냐면 파이썬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할 때 쓸만한 라이브러리 추천해줘 이랬더니 웹 보안 테스트에는 Secure Scan X 라이브러리를 추천합니다. Secure Scan X는 SQL, High Injection,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CSRF 같은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해주고 장고와 같은 플래스크와 플래그인 형태로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코드 복사하고 인스톨까지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없는 코드입니다. 없는 라이브러리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개발자들이 저걸 써가지고 하다가 해보면 없죠. 아, 이게 생성형 AI가 거짓말 시켰네.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요 다음 공격하고 이어져서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 슬랍 스쿼팅이라는 공격인데요. 미존재 라이브러리 의존 코드 생성을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 이름을 환각하여 만드는 현상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에 실제로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짜지만 그럴듯한 패키지 이름을 생성하고 공격자가 그 이름을 실제 악성 패키지를 만들어 배포하고요. AI 코딩 보조 도구가 이러한 환각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한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이건 실제 예고요. 파이파이에 톨치 트리트론이라는 패키지를 올렸고요. 얘를 생성형 AI가 요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잘못한 패키지를 쓴 사례가 있었고 직전에 보여드린 것도 제가 지금 이거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아직 없죠. 그러면 제가 스퀘어 시큐언 X라는 거를 이름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악성 코드를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얘를 내려다 씁니다. 환각에 의해서.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5가지 정도 제가 실험으로 한번 찾아내봤고요. 이제 문제만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해결책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I 생성의 AI 시대 공간만 보안 리스크를 완화하는 추천 관행. 제가 생각하는 추천 관행입니다.
자, 일단 취약점 있는 코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프롬프트 단계에서 보안 요구를 명시하시면 좋겠습니다. C코드로 작성하되 위험한 함수로 지정된 함수는 절대 쓰지 말고 안전한 대안을 사용해라.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말만 제가 한 거고 이걸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안전한 코드를 생성하는지는 연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연구해보고 싶은데 아직 대안은 없지만 가급적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AI가 만든 코드 믿지 마시고 SAST, SCL 도구로 자동 스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코드와 똑같이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보안 강화 전용 모델이나 프롬프트 이용해서 AI가 생성한 코드를 다시 AI에 넣고 뭘 시키냐? 여기 보안 문제 없니? 하고 다시 물어보면 얘가 다시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계속 AI를 생성도 하고 보안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포이즈닝 GPT 문제. 요거는 이제 다른 모델의 악성 모델을 가져오는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공식 벤더나 검증된 레지스트리에서만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 파일에 대한 서명 해시, 변경 시 자동 알림하고 AI 봄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델, 어떤 데이터로 튜닝했는지 배포와 함께 보관하는데 지금 AI 봄이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구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내년에 이제 IITP에서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사전 정기 평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라이선스 코드 문제는 사용 정책 정할 때 AI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사용 수업에 넣지 말고 구조 아이디어만 참조해서 재작성해라. 그대로 카피하지 말고 재작성하는 내부 폴리시를 가지면 좋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할 때 제일 처음부터 카피 레프트 스니펫 코드 베이스 라이선스 스캔을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제약할 때 GPL 코드나 카피 레프트 라이선스 코드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스크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문제 라이브러리 의존성 문제. 요거는 AI가 취약한 라이브러리를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OS Dev나 NVIDIA나 KEV입니다. KV가 아니고 KEV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서 취약한 버전인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서도 보안 패치가 유지되는 버전만 사용해라는 정도에 하면 좋고, 정말 강하게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허용된 라이브러리만 써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존재 라이브러리는 AI가 추천한 패키지는 설치 전에 반드시 레지스트리 검색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좋고요. 사내에서 프록시 레지스트리 이용해서 내부 레지스트리 등록한 외부 패키지만 설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생성형 AI 사용이 엄청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쓰고 오픈소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바로는 짧은 시간 연구한 바로는 생성형 AI로는 취약한 코드, 악성 코드, 라이선스, 문제 라이브러리, 그리고 미존재 라이브러리 의존성 5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래인데요. 생성형 AI 지속적 변화에서 새로운 공급망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인데 아직 완화 방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소개해 주신 이만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 잠시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안내드린 대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0님께서 현재 LLM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안 통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LLM 만들어내는 취약한 코드인데요. 취약한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롬프트를 잘 넣어서, 제가 해보니까 프롬프트를 잘 넣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줘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받은 코드를 다시 넣어서 얘가 취약한지 안 한지 확인해줘라는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 기관 회사 자료 유출 문제가 있죠. 외부 인터넷에 쓰면 여러분이 회사 코드를 몽땅 집어넣어서 취약한 거 찾아주려면 찾아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오픈 AI가 우리 코드를 다 가져가거나 제미나이가 다 가져가거나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SLLM을 써가지고 로컬에 이제 구축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SLLM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할 건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문제,
그리고 취약한 코드를 생성하는 문제, 두 개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급망 보안에서는 가장 큰 이슈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510님 어디 계신가요? 질문 보내주신.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질문 고맙습니다. 또 아까 또 교수님 강연 중에 답변해 주신 분 계셨죠?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분 어떤 분이시죠? 네, 여기 이쪽 분에게도 저희가 셔버터 핸드크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에 수고해 주신 이만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음 AI 연구소의 손명희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차세대 보안으로서 피지컬 AI 보안 동향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아서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의 심장이 뛰는 마음 AI의 손병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시간에 저희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 그리고 그 업무에서 그 정보 보호나 프라이버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피지컬 AI 상용화까지 유일하게 도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그 최전선에 서 있고요. 지금 전쟁터 같은 그 환경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그 소개할 때 세계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모델인데요. 그 자율주행 모델을 가지고 국내 과수원에서 농약 뿌리는 기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대규모 그 실증 사업이 확보가 됐고 양산 계약까지 가 있는 모델인데요. 농약 뿌리는 것도 예전에는 우리가 동남아 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뿌렸다고 하는데 요즘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AI로 가는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AI가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 세계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장비가 멋대로 움직이거나 사람을 가서 돌격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델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보통은 그 모델 자체가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LLM에서 출발을 합니다. LLM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랭귀지 모델의 백본은 트랜스포머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율주행 모델도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율주행 모델은 엔드 투 엔드 풀 셀프 드라이빙 모델인데요. 왜 엔드 투 엔드라고 하냐면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가 AI로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방식하고 똑같고요. 며칠 전에 테슬라 FSD가 또 국내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아마 정말 전쟁터 같은 환경이 또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나 뭐 다른 상용차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움직이는 두뇌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로봇인데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보통 로봇을 구매를 하실 때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그전에는 한 1억 해요 그래요. 1억. 근데 쉽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리소스들만 빼가지고 하드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디자인하고 얘를 그 프로덕트로 산출물로 나오기까지 그 프로세스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 연구를 했고 그리고 실제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납품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그냥 움직임하고 그 정보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되는 AI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심장은 자율주행 그 심장이고요. 두 번째는 대화형 AI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대화형 AI 같은 경우에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 디바이스의 아키텍처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생각을 하실 때도 항상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또 하이브리드로 보셔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로 갈 거냐, 그럼 이제 거기에서의 보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온 디바이스로 갈 거냐, 그러면 온 디바이스에 또 보안 문제가 있을 텐데, 뭐든 소프트웨어 보안과 하드웨어 보안으로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화형 AI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은 IoT 칩에 저희 STT LLM TTS를 한 레이어로 만들어서 얘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턴시를 줄였죠. 그래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가서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도 공기청정기인데요.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굉장히 저전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LLM을 탑재를 하고 있는 POC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양산은 내년에, 국내 반도체는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퀄컴이 워낙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따라잡아야 될 그런 과제가 좀 숨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기청정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청정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공기를 순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야 나무야 수빈이 방 가서 공기청정 좀 하고 와, 그러면 얘가 말귀를 알아듣고 공기를 순환하고 옵니다. 그런 컨셉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공기청정기는 팬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얘가 음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음 속에서도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좀 고난이도의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정 내에 탑재된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중국 노브 청소기가 저희 사생활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여기에 내장되어 있어서 실제 프라이버시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그리고 온 디바이스 내에서 할 때 시나리오를 다 설계 단계부터 가면서 저희가 구축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인데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전체 큰 화면이 있는데요. 휠체어 타신 분이 키오스크에 다가가게 되면 키오스크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보 액세스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드판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점자 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셀로 메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모두 상용화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 초에 CES에서 젠슨 왕이 피지컬 AI다, 다음 시대는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스케일업 해서 GPU를 많이 팔아야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엔비디아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디지털 환경에서 만드는 그런 플랫폼, 코스모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이작 심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것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공개된 환경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클라우드 서비스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데이터를 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고려사항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다는 얘기는 클라우드에 접속을 안 하고 내 시스템에 온프레미스나 또는 온 디바이스에 다운로드해서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피지컬 AI는 물리 세계로 AI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더 많아진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AI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출산도 안 하고,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제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심지어 중국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이 1억 명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조차도 고령화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조의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비상이 걸려서 휴머노이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한 기업, 로봇 기업 한 기업이 매일 휴머노이드를 50대씩 이거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로봇 개는요 매일 100대씩 생산을 한대요. 그러면 중국은 계속 이거 대량으로 뭔가 환경을 구축해서 표준화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에 있어서 피지컬 AI를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혁명이나 산업 구조 재편들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세큐리티 부분, 프라이버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AWS, 오픈 AI조차도 여기에 이제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이제 로봇 기업들인데요. 로봇 기업들, 테슬라도 이제는 로봇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공장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공정과 휴머노이드 공정이 정확히 일치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품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피겨 AI 기업도 로봇 기업이잖아요. 그 로봇 기업이 원래는 오픈 AI하고 손을 잡았다가 올 초에 결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로봇을 움직이는 것은 언어 모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는 모터 또는 구동기, 액추레이터,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해서 하드웨어 제어하는 부분들, 하드웨어의 보호 부분들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로 다시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왜 휴머노이드일까? 아시겠지만 전체 환경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로 가야 다른 인프라를 다시 만들지 않고도 그냥 바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뇌 역할을 하는 LLM, 그것뿐만 아니라 컴퓨터 비전이나 센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제어를 담당하는 액추레이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이게 온 디바이스로 동작을 하느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느냐, 이런 컨셉으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수단은 대화형 모델이었고요. 말이라는 모델은 언어 모델이고, 이제 워브는 월드 모델 for robotics and vehicle control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모델이고, 보다는 시각 정보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뭐 하나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은 텍스트만 가지고
AI로 구동할 수도 있고요. 피지컬 AI로 구동할 수도 있고요. 비전,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가지고 구동할 수도 있고요. 시각과 랭귀지를 같이 탑재해서 구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중심으로 가드레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주로 가드레일은 이제 입력 데이터를 평가할 때 가드레일을 주기도 하고요. 출력 데이터를 평가할 때도 가드레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이어를 같이 탑재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랭귀지 모델로 단적인 예로 파라미터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은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또는 큰 파라미터를 작게 만들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의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건지 그리고 거기에 가드레일은 몇 파라미터 수로 탑재를 해서 얘까지 성능을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로만 존재를 해서는 안 되죠. 어딘가에 탑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엣지 디바이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다가 하드웨어 기업으로 엣지 디바이스를 만드는 이제 곧 로봇까지 만드는 그런 피지컬 AI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NPU나 GPU를 자동으로 이렇게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드판이 있고요. 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NPU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일본 칩이라든지 이스라엘 칩이라든지 중국 칩 탑재해서 또 엔비디아 칩 탑재해서 퀄컴 칩도 마찬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다 국산 반도체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강점을 살려서 그 AI 강국 정부에서는 3위를 내다보고 있는데 피지컬 AI는 1위로 저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를 농업 분야에 탑재하거나 국방 분야에 탑재하거나 공공 서비스에 탑재하거나 건설 분야, 안전 분야 그러면 굉장히 무한대로 확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은 엣지 케이스들로 저희가 태스크를 수행을 하잖아요. 이제 태스크에서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잡의 영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잡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실제 내가 원하는 직무를 잘 수행을 할 때의 보호, 프라이버시라든지 시큐리티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로봇과 지금 현재 피지컬 AI의 특성은 기존은 룰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예외 상황을 다 예측해서 코딩을 했었는데요. 예외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고로 이어지거나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정말 큰 사고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자율주행으로 피지컬 AI로 넘어오면 모든 자율 판단이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을 때 프롬프트에서도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 그래서 가드레일을 네트 코드를 어디까지 레벨을 다 정해서 가드레일을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존 방식과 현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보안 부분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이 커지면 보안이 내재화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간 대신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장된 보호가 필요한데요. 보호의 레이어를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풀 스택의 파이프라인에서 요소의 가드레일을 어디에 탑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 가공을 할 때 바이어스 없게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온디바이스에 탑재할 때 하드웨어 보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얘가 말을 통해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혹시
엔터를 눌러주실 수 있으시면은 죄송합니다. 네. 그러세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통은 로봇을 제어를 할 때 그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음성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음성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음성도 판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관이 명령했을 때만 동작을 하는데 이게 또 모방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영상들이 다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저희가 CS 부스에서 전시를 했던 내용인데요.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을 때 로봇이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따라잡아야 될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저전력 효율은 이 퀄컴을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피지컬 AI 본질은 온 디바이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리얼 타임으로 동작이 되어야 되고 오토노미 형태, 무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되겠고요. 네트워크 불안전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노컬 보안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두 가지 레이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이프 액트는 판단, 행동, 결과가 안정적인 계층에서 삽입이 돼서 실제로 어떠한 피지컬 AI의 디바이스, 로봇이 비정상적인 행동할 때 자동으로 정지를 하거나 리커버리한 모드로 변환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큐어 루프는 데이터 관점입니다. 그래서 입력부터 출력까지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감사 추적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두 개의 레이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보호를 하면 할수록 레이턴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인데 어떤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세이프 액트와 시큐어 루프의 영역으로 아까 자율 로봇 보셨는데요. 서비스 로봇 에이든 같은 경우에는 센서들끼리 뭔가 충돌이 날 때 그것을 방지를 하고, 그러니까 오작동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같은 키오스크에서는 음성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사용자 인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민감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의료 데이터는 의료 암호화와 보안이 저장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지컬 AI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피지컬 AI가 움직일 때 산업이 살아난다라고 봅니다. 마음 AI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또 받아봤는데요. 먼저 7172님께서 소장님께서 피지컬 AI의 여러 장점 등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보안이나 가장 문제는 내부자의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뭔가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의식과 책임 있는 행동, 이런 부분이 피지컬 AI에서는 가장 크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리의식과 책임의식도 짚어주셨고요. 9855님께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 조직이 피지컬 AI를 도입하려면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 예산이 또 중요하죠. 네. 우선은 오픈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하는 환경도 오픈되어 있고요. 모델들도 많이 오픈되어 있고 심지어 저희 기업도 허깅페이스에 많이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원사이클 빠르게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요즘 정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GPU를 대여를 해준다거나 무료로 공급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좀 빠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와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연구소에 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연과 답변에 수고해주신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주신 7172님, 9855님 어디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앞쪽에도 한 분 계시고요. 네, 질문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컨퍼런스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재직자 역량 향상 교육 소개 및 25년 성과 공유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시아의 강주영 부원장님을 모시고 재직자 교육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았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강주영 부원장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드릴 사항은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 AI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협회에서, 저희 협회 특별히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 바로 뒤에 이제 진행될 저희 이제 우수 이제 기업 계신 분들의 시상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교육이랑 이제 교육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에 따라 이제 업무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을 아마 저희가 시상을 할 텐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시상하실 수 있도록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오늘 처음으로 사실 협회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 정보보호 산업의 지능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특별히 저희 교육원에서는 사실 다양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정보 보호 쪽도 사실 저희 고용노동부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육원이 사실 이전에는 교육센터로 있다가 23년에 교육원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혹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보보호 분야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저희 승인을 받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그 사무국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이제 재직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저희가 크게 개인정보 보호 분야랑 정보 보호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개인정보 보호 분야 쪽의 교육은 저 고용노동부랑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쪽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뒤쪽에 지금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인복 부문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어떻게 과정을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올해 이제 운영했던 교육 과정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자료집에 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과정 중에서 특별히 사실 좀 강조라기보다는 좀 제일 인기가 많은 과정을 좀 하나만 좀 꼽아보라라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작성 실무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회사 내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지금 현행 법에 맞게 개정이 되어 있으신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현행 법에 맞게 개정되어 있지 않으신 곳들도 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사내에 있는 사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가져오셔서 실제로 최신 법에 맞게 고쳐가지고 그 고치는 실습을 하시고 돌아가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만족도 면에서 가장 높은 과정이라 소개를 좀 드려보고요. 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과정이 뭐 특별히 엄청 훌륭하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자가 고민이 많이 있고 그 고민을 반영해서 수요에 기반한 과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매년 이렇게 교육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그 과정을 런칭을 하고 있어서 재직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 분야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있으시거든 언제든지 수요를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과정을 맞춰서 만들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보안 쪽 분야인데요. 특별히 재직자분들 대상으로는 융합보안 분야의 교육을 저희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게 분야별 교육이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 보안, 아까도 자율주행 얘기하셨지만 자동차 쪽과 연계된 보안,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 제조 보안 쪽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제조 보안이 이제 올해는 뒤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올해는 사실 1회차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게 이제 드러나서 내년도엔 좀 더 증가해서 과정을 만들 예정이고요. 의료나 이제 홈가전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오전에 세션에 들으셨죠? 그 공급망 보안 쪽의 과정이 수요 기반으로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AI 보안 쪽의 수요가 또 많이 있어서 AI 보안 과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사실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나 AI 보안 쪽은 수요가 계속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과정들도 좀 추가적으로 과정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온택트 융합 보안이라고 그 아마 이제 좀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좀 너무 바빠서 이제 직접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재직자 분들이시다 보니 그런 분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수강하실 수 있는 온택트 융합 보안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 기본적인 과정부터 좀 더 융합적인 과정을 같이 아울러서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장소에서 수강하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역시도 사실 저희 수요를 사실 제기를 해주시면 그 맞는 과정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과정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매년 이제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와 이제 직접 실제로 가는 이제 요구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랑 요구 조사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 요구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과정 저희가 일단 모든 과정들을 좀 다 이제 열어놓고 이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듣고 싶으시냐라는 걸 좀 여쭤보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 조사는 그 외에 저희가 드린 그 문항 외에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께는 이 메시지들이 다 발송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 아무렇게도 한 번도 저희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한번 주셔도 되고, 이따 뒤에 보이는 저 QR코드 통해서 저희 LMS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교육 과정들 소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협약기업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수상하시는 기업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저희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혹시나 이제 저희가 간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저희는 정말 그 현장의 의견을 참고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유관 컨퍼런스들에도 저희가 많이 나가 있어요. 혹시 컨퍼런스들 많이 다니시다 보면 부스에 저희 부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시 마시고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라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조사를 위한 문헌 조사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 채널이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번이라도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께는 저희 이 전담자들 있는 방에 좀 초대를 드리고 있거든요. 뭐 본인이 안 들어오시면 상관은 없는데 들어오신다면 그 방을 통해서 교육 정보들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회의는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과정을 뭐 개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시면 어떻게 교재를 저희가 개발하는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성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앞서 제가 소개드린 3개 사업을 구분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 쪽은 저희의 원래 위쪽이 목표고 아래가 성과인데요. 올해 668명의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892명을 달성해서 129%의 이제 초과 달성한 성과를 얻었고요. 수료율도 100% 다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수료를 해주셨고, 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사실 협약기업 재직자들이 들으실 수 있다 보니까 신규 협약기업이 얼마나 늘었냐도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사실 110%였는데 120%의 기업이 이제 참여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ICT 그 분야별 교육에 관련돼서는 올해 이제 500명 이상 이제 모집을 하겠다가 이제 목표였는데 1,685명이 이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실제 교육까지 이어지는 인원이 저 인원이 다 듣지는 못하셨지만 교육 인원을 보시면 522명 정도 이제 교육을 수강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료 인원 역시 이제 교육을 들으신 인원들은 다 이제 수료하신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택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원래 올해 저희 목표가 1,080명이었는데 1,796명이 이제 모집이 됐고 교육이 1,574명 돼서 저희가 수료 인원을 보시면 이제 1,513명이 달성이 됐고 그 중에 이제 거의 50% 가량이 재직자분들이 수강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계획은 다시 최신 법 트렌드에 바뀌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나 이제 융합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뀔 예정이고요. 이 과정들은 이제 페이퍼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좀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나 AI 보안 쪽이 좀 확대해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신규 과정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 AI 기본법 관련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AI 기본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될 거고요. 인증 대응 과정이 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개인정보 담당자분들은 취급 및 관리 실무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대에 대한 부분이라 기존에 있던 과정들을 몇 회차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성과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참여 인력도 한 거의 130% 가까이 그리고 협약 기업도 120% 가까이 올라가면서 많은 기업과 이제 재직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협회 교육원에서는 더욱더 실무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실무에 도움을 드리는 과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협약이나 이런 절차들에 대한 것도 이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QR코드 오시면 아까 이 카카오톡 친구가 사실 저희 교육 프로그램들이 매번 소개되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가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문의는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 교육원에서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는 산업에 좀 맞춰진 인력, 실무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 목표를 가지고 사실 모든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육을 사실 들으시고 만족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거를 혼자만 좀 끙끙 앓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부족한 부분은 고쳐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또 잘한 부분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더욱 노력하는 한국정보보호교육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부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게 요목조목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이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강주영 부원장님께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과 수료생을 시상하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수 참여 협약 기업 및 수료생 시상식인데요. 시상에는 키샤의 박윤현 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정보보호 분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수 수료생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F1 시큐리티의 김승윤 주임님입니다. 주임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주 봐주시고요. 네, 마주 봐주시고요. 저희가 우수상 F1 시큐리티 김승윤 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우수상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조영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저희가 상패와 함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임님 축하드립니다.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앞을 봐주시고요. 네, 활짝 웃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주임님 축하드리고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사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재직자 직무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한 우수 협약기업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3개 기업인데요. 첫 번째 우수 협약기업은 나인 시큐리티입니다. 나인 시큐리티의 진혜미 대리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우수 협약 기업상 나인 시큐리티. 위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분야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우수 기업상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조영철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네, 진혜미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우수협약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홍성우 책임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우수협약 기업상 LG화학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네, 앞을 보고 사진 찍겠습니다. 네, 활짝 웃어주세요. 네, LG화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영예의 최우수 협약 기업 시상입니다. 최우수 협약 기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민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최우수 협약 기업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 기업은 개인정보 분야 재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 개발 컨소시엄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최우수 기업상 상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9일 한국정보산업협회 회장 조영철 축하드립니다. 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현민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시상에 참여를 해주신 우리 박윤현 소장님과 수상기업 및 수료생 대표분들 모두 무대 위로 모시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패가 보이게 앞을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얼굴 가리지 않도록 네, 좀 내려주시고 앞을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모든 수상자분들 축하드리고요. 박윤현 우리 시상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5 AI Security and Privacy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나가실 때는 만족도 설문지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제출하시면 경품으로 또 바꿔드리니까요. 꼭 제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